75의 나이에 이르러서야 깨달은 진실이 있다. 자식은 어릴 때 키우는 재미지 지네 집 부엌에 냄비 걸면 이젠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 진리를 뼈저리게 확인하게 될 줄은 몰랐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나, 박성호는 지난 20년의 세월을 떠올렸다. 아내 영숙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0년이 흘렀다. 두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던 해 유방암이 그녀를 데려갔다. 여보, 아이들 잘 키워줘요. 그것만이 내 소원이에요. 병상에서 가느다란 목소리로 남긴 아내의 마지막 부탁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 아니, 지켰다고 믿었다. 큰아들 성진이는 S대 경영학과를 나와 대기업에 입사했고 이제는 S전자 상무까지 올랐다. 작은 아들 성민이는 의대를 나와 동네에서 제법 잘 되는 외과 의원을 개업했다. 두 아들 모두 결혼해서 손주들까지 낳았다. 큰 며느리는 명문대 출신의 교사였고 작은 며느리는 약사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성공한 가정이었다. 본격적인 사연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겁니다. 아내가 떠난 후 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아이들 뒷바라지에 전념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다. 아이들의 등록금, 유학비, 결혼자금, 집 마련까지 모두 내가 챙겼다. 그렇게 15년을 달려왔고 65세에 회사를 매각했다. 강남의 아파트 2채와 상당한 현금, 그리고 주식 포트폴리오가 내게 남았다. 회사를 정리한 후 나는 처음으로 내 삶을 돌아봤다. 50년 가까이 일만 했다. 젊은 시절엔 가족을 위해, 나이 들어서는 자식들을 위해.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나는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래서 시작한 것이 낚시였다. 처음엔 서툴렀다. 낚싯대 던지는 법도 미끼 꿰는 법도 몰랐다. 하지만 배워갔다. 강가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고 물살을 바라보는 시간.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찾은 평온이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북한강 상류에 단골 낚시터가 생겼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그곳을 찾았다. 새벽같이 일어나 차를 몰고 가서 해질녘까지 낚시를 하다 돌아오곤 했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취미를 즐긴다며 좋아하는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무관심했다. 명절과 생일에나 얼굴을 비추고 평소에는 한 달에 전화 한두 통이 고작이었다. 낚시터에서 200m쯤 떨어진 곳에 작은 카페가 있었다. 물가의 쉼표라는 이름의 아담한 가게였다. 카페 주인 윤미선 씨는 50대 중반의 과부였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이곳으로 내려와 카페를 연 지 3년째라고 했다. 처음엔 그저 커피 한 잔 마시러 들르는 손님이었다. 낚시 잘 되세요? 아, 취미로 하는 거라. 오늘 날씨가 좋아서 잘 되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짧은 인사말을 주고받던 사이였다. 하지만 자주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길어졌다. 그녀도 혼자였고 나도 혼자였다. 외로움의 무게를 아는 사람끼리는 서로를 알아보는 법이다. 커피 맛있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남편이 커피를 좋아해서요. 같이 커피 공부를 했었죠. 그때는 취미였는데 이제는 생업이 됐네요.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손님들 만나는 게 좋아요. 혼자 있으면 자꾸 옛 생각만 나거든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그 상처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어느 가을날이었다. 낚시를 마치고 카페에 들렀는데 그녀가 뒤쪽 테라스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아, 죄송해요. 손님께 보일 모습이 아닌데. 괜찮아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날이 그녀 남편의 기일이었다. 아들이 있었지만 해외에서 일하느라 연락도 잘 안 되고 명절에도 오지 못한다고 했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아 그저 함께 있어 주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낚시를 마치면 카페에 들러 함께 차를 마셨다. 가끔은 그녀가 직접 만든 도시락을 싸와서 낚시터 근처에서 함께 먹기도 했다. 일요일 아침에는 근처 산을 함께 걷곤 했다.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뭐가요?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게요.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와 웃고 대화하고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관계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연인이 아니었다.
그저 외로움을 나누는 친구였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낚시를 마치고 카페 테라스에서 미선 씨와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날따라 날씨가 좋아서 밖에 앉았는데 갑자기 익숙한 차 한 대가 카페 앞에 섰다. 작은 아들 성민이의 외제차였다. 아버지, 성민이가 차에서 내리며 눈을 크게 떴다. 옆에는 며느리와 초등학생 손주가 타고 있었다. 성민아, 왜 여기 왔니? 근처 수목원 간다고 했잖아요. 커피 마시려고 들렀는데. 여기서 뭐 하세요? 낚시하고 커피 마시고 있다. 성민이의 시선이 미선 씨에게 향했다. 그의 눈빛에서 의심과 경계가 읽혔다. 안녕하세요. 카페 주인 윤미선입니다. 미선 씨가 밝게 인사했지만 성민이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다. 아버지, 저희 먼저 가볼게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그날 저녁 성민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낚시터에 자주 가세요? 응, 요즘 자주 가지. 그 카페 주인하고 친하세요? 친구처럼 지내. 혼자 사는 사람끼리 말동무가 되더구나. 전화기 너머로 성민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노리는 사람들 많다고 하잖아요. 무슨 소리냐? 그냥 친구 사이야. 형한테도 말씀드려야겠어요. 전화를 끊고 며칠이 지났다. 일요일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두 아들이 함께 찾아온 것이다. 며느리들과 손주들 없이 아들 둘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아버지, 우리 얘기 좀 합시다. 큰아들 성진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딱딱했다. 무슨 일이냐? 거실 소파에 앉은 두 아들의 표정이 심각했다. 성민이한테 들었어요. 낚시터 카페 주인하고 가깝게 지내신다면서요? 그래, 친구처럼 지낸다. 아버지, 성진이가 목소리를 높였다. 친구요? 나이가 얼마라고 그런 짓을 하십니까? 짓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성민이가 끼어들었다. 아버지, 그 여자 나이가 몇인데요? 50대라며? 아버지보다 20살이나 어린 여자랑 그렇게 만나시면 어떡해요? 나이가 왜 문제냐? 그냥 차 마시고 얘기하는 사이인데. 차만 마신다고요? 성진이가 냉소를 띠며 말했다. 아버지,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요. 함께 산책하고 식사하고 주말마다 같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누구랑 시간을 보내든 내 자유 아니냐? 자유요? 성민이가 벌떡 일어섰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아직 20년밖에 안 됐어요. 2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냐? 그렇다고 그런 여자랑 놀아나시면 어떡해요? 여자 하지 마라.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성진이가 끼어들었다. 훌륭하다고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뭘 노리는지 몰라요? 재산이죠, 재산.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재산? 그렇죠. 아버지 나이에 그런 여자가 관심을 보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다 돈 때문이에요.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뉴스 안 보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재산 노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성민이가 가세했다. 맞아요. 그 여자 분명히 아버지 재산 알아요. 강남 아파트에 사시는 거, 대기업 상무 아들의 의사 아들 둔 거. 다 알고 접근한 거예요. 닥쳐라. 내가 소리를 질렀다. 아들들이 움찔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한 번도 내 재산에 대해 물어본 적 없어. 내가 어디 사는지도 몰라. 그게 수법이에요. 성진이가 맞받아쳤다. 처음엔 관심 없는 척하다가 나중에 다 가져가는 거라고요. 너희들이 그 사람에 대해 뭘 안다고. 알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 말씀을 왜 꺼내?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슬퍼? 정말로 슬퍼하실 분은 너희 엄마가 아니라 나다. 무슨 말씀을? 너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20년 동안 너희들이 나한테 뭐 해줬냐? 명절에 얼굴 보러 오는 게 전부였어. 전화는? 한 달에 한두 번이 고작이야. 내가 어떻게 사는지, 외롭지는 않은지 관심이나 있었니? 아버지, 저희도 바빴어요. 일하고 애들 키우고. 나도 바빴어.
너희를 키울 때 나도 바빴다고. 그래도 단 하루도 너희를 외롭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성진이가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버지를 모시려는 거잖아요. 모신다고?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성진이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참에 재산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재산 정리? 상속 말씀이에요. 미리 상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도 마음 편하게 사실 수 있고 저희도 안심이고 그 여자도 더 이상 접근 못하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결국 이것이었다. 재산, 돈. 그것만이 이 아이들의 관심사였다. 너희들 정말 그런 생각으로 온 거냐?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아버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 재산 걱정이지. 아버지, 나가라. 당장 나가. 아버지 진정하세요. 나가라고 했어. 당장. 성민이가 다가와 내 어깨를 잡았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 말 들으세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손 떼? 내가 언제 너희한테 재산 달라고 했니? 언제 도움 달라고 했어?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너희 재산이 줄어들까봐 두려운 거야. 재산이 어디 저희 것이에요. 아버지 것이죠. 그래 내 거야.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내 돈이라고. 그런데 왜 너희가 그걸 미리 가지려고 해? 성진이의 얼굴이 붉게 변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여자한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는 그만해. 왜요? 사실이잖아요. 결국 그 여자한테 다 넘어갈 거면서. 나가. 당장 나가라고. 네, 나갑니다. 하지만 아버지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너희가 할 거다. 재산 때문에 아버지를 잃었다는 것을. 성민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희는 아버지 자식이에요. 자식? 나는 냉소를 띄었다. 자식은 어릴 때 키우는 재미지. 지네 집 부엌에 냄비 걸면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너희 엄마가 그러셨어. 나도 이제야 그 말뜻을 알겠구나. 그럼 저희랑 연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끊었어. 20년 전에. 두 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 전 성진이가 돌아서며 말했다. 아버지 나중에 혼자 쓸쓸히 늙으셔도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걱정 마라. 안 그럴 테니까. 쾅. 문이 닫혔다. 나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의 모습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들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재산, 상속, 그 여자. 그 어떤 단어에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나 걱정은 없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네, 박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재산 정리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일주일 후 나는 모든 재산을 정리했다. 강남의 아파트 2채를 매각하고 주식을 현금화했다. 그리고 그 돈의 70%를 사회복지단체와 병원, 장학재단에 기부했다. 아내 이름으로. 영수가 이 돈으로 좋은 일에 쓰일 거야. 당신이 좋아했던 어린이 병원, 장학사업, 독거노인 돕기.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게 쓰일 거야. 남은 돈은 내 노후 생활비로 충분한 액수였고 법정 최소 상속분만 아들들 몫으로 남겨두었다. 나머지는 나 스스로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변호사가 물었다. 아드님들께 미리 말씀드리지 않으셔도 됩니까? 아니요, 통지해 주세요. 공식적으로.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들에게 통지서가 갔다. 그날 저녁 예상대로 두 아들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훨씬 거칠었다. 문을 열자마자 성진이가 소리쳤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들어오너라. 거실로 들어온 두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재산을 다 날려버리시다니. 정신이 있으신 겁니까? 내 재산이니 내 마음대로 처분했다. 성민이가 서류를 휘두르며 소리쳤다. 70%를 기부요? 이게 말이 돼요? 평생 모은 돈을 남한테 주다니. 남이 아니야.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지. 필요한 사람들은 저희예요.
저희가 아버지 자식이라고요. 자식? 자식이 이렇게 행동하니? 성진이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다. 아버지가 먼저 배신하신 거잖아요. 그 여자 때문에 자식들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 이건 순전히 너희 때문이야. 저희 때문이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너희는 날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재산으로 봤어. 아버지가 행복한지 외로운지는 관심도 없었지. 그저 아버지 재산이 다른 데로 새나갈까 봐 두려워한 거야. 그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됐다. 너희가 원한 대로 했어. 재산 걱정은 하지 마라. 빼앗길 것도 별로 안 남았으니까. 성민이가 다가와 소리쳤다. 아버지, 이건 잘못됐어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도 있어요. 해봐라. 변호사와 상의해서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밟았어. 나는 정신도 멀쩡하고 강요받지도 않았어. 순전히 내 의지로 한 일이야. 성진이가 비웃듯 말했다. 그래요, 좋아요. 그럼 이제 혼자 사세요. 나중에 아프시거나 힘드셔도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걱정 마라. 그럴 일 없을 테니. 정말요? 나이 드시면 누가 돌봐줄 것 같아요? 그 카페 여자요?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성민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지 후회하실 겁니다. 나중에 외롭고 쓸쓸해서 저희 찾으셔도 저희는 모릅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두 아들이 떠난 후 나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슬펐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다음 날 나는 미선 씨를 만났다. 카페의 한적한 구석 자리에서 차를 마시며 지난 일주일의 일들을 털어놓았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녀는 슬픈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제가 박 선생님과 가까이 지내지 않았다면? 아니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어요. 하지만 미선 씨, 저 결정했어요. 이 동네를 떠나려고요. 네? 여기 있으면 자꾸 옛 생각이 나요. 아이들과의 추억, 아내와의 기억들. 그런 것들이 저를 붙잡고 있어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강원도의 작은 도시를 알아보고 있어요. 바다가 가까운 곳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남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미선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결정 같아요. 박 선생님께는 그런 평화가 필요하세요. 미선 씨, 그곳에 작은 카페 자리가 있다고 하더군요. 혹시 관심 있으세요? 그녀가 놀란 표호로 나를 바라봤다. 제가요? 네. 함께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사업 동업자로서요. 저는 투자하고 미선 씨는 운영하는 거죠. 서로 외롭지 않게 친구로서 말이에요. 미선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저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자식이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졌다고 효도하는 것도 아니고 인성이 훌륭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더 이기적이고 교활하며 그냥 부모 재산은 지가 물려받을 거라서 당연히 지가 가져야 한다는 거에 난 실망도 컸지만 그 자식들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다는 거에 복받치는 분노와 배신감이 몸서리치게 억울함이 생겼다. 2달 후 나는 강원도 속초 근처의 작은 해안 도시로 이사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강남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보이는 푸른 바다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다. 미선 씨도 한 달 후 내려왔다. 항구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바다의 쉼표라는 이름으로. 나는 카페 차리는 데 필요한 비용을 투자했고 그녀는 정성껏 카페를 꾸몄다. 이사 온 첫날 밤 나는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서울에서의 복잡한 삶, 아들들과의 갈등, 그 모든 것이 파도 소리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영수가 여기는 참 좋다. 당신도 좋아했을 것 같아. 우리 젊었을 때 함께 왔으면 좋았을 텐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았다. 아들들이 다른 번호로 연락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새 동네 사람들은 친절했다. 나를 서울서 온 박 선생이라고 불렀다. 아침마다 바닷가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근처 방파제에서 낚시를 했다. 저녁에는 미선 씨의 카페에 들러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다.
오늘은 우럭 3마리 잡았어요. 대단하시네요. 회 떠서 저녁에 드실래요? 그러면 좋죠. 미선 씨도 같이 드세요. 그렇게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큰손주 민준이에게서 편지가 왔다. 손으로 쓴 편지였다. 할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할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아빠가 안 가르쳐 줘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저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전화도 안 받으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손주들은 죄가 없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싸움과 무관했다. 하지만 나는 회신하지 않았다. 회신하는 순간 아들들과의 연결고리가 다시 생길 것이기 때문이었다. 미선 씨가 물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손주 생각이 나서요. 보고 싶으시겠어요? 보고 싶죠. 하지만 그 아이들을 만나려면 아들들과 마주쳐야 해요. 그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시간이 필요하시군요. 네, 시간이 필요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다. 혼자서 소주 한 병을 비우며 지난 75년의 삶을 돌아봤다. 후회되는 일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의 선택만큼은 후회하지 않았다. 반년이 지났다. 나는 완전히 이 마을 사람이 되었다.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고 아침 운동 모임에도 참여했다. 미선 씨의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되어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어느 봄날 카페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사복 차림의 남자였다. 박성호 선생님이신가요? 그런데요? 저는 성진 상무님 회사 직원입니다. 상무님께서 아버님을 찾으시라고 해서 돌아가서 전해주세요.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선생님, 상무님께서 많이 후회하고 계십니다. 한 번만 만나주시면. 필요 없습니다. 그만 가보세요. 남자가 명함을 테이블에 놓고 갔다. 나는 그 명함을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미선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요? 네. 후회 없어요. 실제로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서울에서의 삶은 화려했지만 외로웠다. 지금은 소박하지만 평화로웠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낚시를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이 삶이 훨씬 행복했다. 1년이 지났다. 어느새 76이 되었다. 건강은 예전보다 좋아졌다. 매일 걷고 수영하고 신선한 해산물을 먹으며 지내니 몸이 가벼워졌다. 미선 씨와의 관계도 깊어졌다. 우리는 여전히 연인 사이는 아니었다. 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는 소중한 친구였다. 일요일에는 함께 산을 오르고 명절에는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박 선생님, 이 선택 후회 안 하세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미선 씨는요? 저도요.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해요. 그럼 됐네요. 동네 사람들은 우리를 부부처럼 생각했다. 우리는 그 오해를 굳이 바로잡지 않았다. 중요한 건 우리가 행복하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날 저녁 바닷가를 걷다가 아내 생각이 났다. 영수가 미안해. 나 행복해. 당신 없이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미안해. 하지만 당신도 원했을 거야. 내가 행복한 거. 그렇지? 파도 소리가 대답 같았다.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작은 아들 성민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버지, 저 성민입니다. 아버지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미선 씨에게 말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보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만나면 또 상처받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만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 아이들도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자식. 나는 여전히 그 단어가 어색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회신을 보냈다. 미안하지만 아직은 만날 준비가 안 됐다. 손주들은 보고 싶지만 너희와 만나는 건 아직 어렵다. 성민이에게서 답장이 왔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게 마지막이었다.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다. 2년이 지났다. 77의 나이에 나는 완전한 평화를 찾았다.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아들들에 대한 분노도 아쉬움도 사라졌다. 그저 담담했다. 미선 씨는 여전히 내 옆에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때로는 함께 여행도 다녔다. 제주도에도 가고 경주에도 갔다. 노년의 삶이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카페는 성업 중이었다. 서울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었다. 우리는 그 수익으로 동네 어려운 아이들을 도왔다. 장학금도 주고 급식비도 지원했다. 아내가 좋아했을 일이었다. 영수가 우리 돈이 좋은 곳에 쓰이고 있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밥 먹을 수 있도록. 당신도 기뻐할 거야. 어느 겨울 저녁 카페 난로 앞에 앉아 미선 씨와 차를 마시며 말했다. 미선 씨, 여기 온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박 선생님 만난 게 제 인생의 축복이에요.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요. 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그래요. 그렇게 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바다 위로 하얀 눈송이가 떨어졌다. 세상이 고요했다. 그날 밤 일기를 썼다. 20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다. 77살 겨울. 오늘 문득 깨달았다. 나는 행복하다. 아들들과 떨어져 있지만 외롭지 않다. 오히려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마음이 평화롭다. 자식은 어릴 때 키우는 재미라던 옛말이 맞았다. 지네 집 부엌에 냄비 걸면 이젠 내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을 뼈저리게 확인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다. 그저 그런 것이라고, 자연스러운 섭리라고 받아들인다. 아들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들도 그들 나름의 삶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 그들도 나이 들면 내 마음을 이해할 날이 올까? 모르겠다. 하지만 상관없다. 나는 내 길을 갔고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면 된다. 영수가 당신은 내가 이런 선택을 해도 괜찮다고 말해줄까? 아마 그럴 것 같아. 당신은 언제나 내 행복을 바랐으니까.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겠어. 매일 바다를 보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겠어. 그게 내가 선택한 노년이야. 그리고 이 선택에 대해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눈은 계속 내렸다. 내일 아침이면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겠지. 새로운 세상, 깨끗한 세상. 나는 미소를 지었다. 3년이 흘렀다. 80세가 되던 해봄, 나는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다. 건강은 예전만 못하지만 마음은 평화롭다. 아침마다 짧게나마 바닷가를 걷고 오후에는 카페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미선 씨는 6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답다. 우리는 여전히 좋은 친구다. 가끔 손주들 생각이 난다. 민준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연락하지 않는다. 그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이라고 믿는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박할배라고 부른다. 나는 마을의 어른이 되었다. 젊은이들이 고민을 상담하러 오고 아이들은 내게 옛날 이야기를 들으러 온다. 할아버지, 옛날엔 어떻게 사셨어요? 할아버지는 말이야, 평생 일만 하다가 늙어서야 사는 법을 배웠단다. 사는 법이요? 그래. 진짜로 행복하게 사는 법 말이야.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린다. 아직은 이해 못할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녁 무렵 카페 테라스에 앉아 노을을 바라본다. 바다가 붉게 물든다. 아름답다. 미선 씨가 차를 가져온다. 오늘 노을 참 예쁘네요. 그러게요. 매일 봐도 질리지 않아요. 박 선생님 행복하세요? 네. 행복해요. 미선 씨는요? 저도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본다. 말이 필요 없다. 그저 이 순간이 평화롭다. 75에 내린 결단. 재산을 정리하고 자식들과 연을 끊고 낯선 도시로 떠난 선택.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 자식은 어릴 때 키우는 재미지 지네 집 부엌에 냄비 걸면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나니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이제 나는 누구의 아버지도 누구의 할아버지도 아니다. 그저 박성호 한 명의 인간으로 살아간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노을이 진다. 새로운 밤이 온다. 내일도 태양은 뜰 것이고 나는 또 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후회 없이, 담담하게, 평화롭게.
그것이 내가 선택한 나의 노년이다.